뉴스마스콜에서 아이들하고 독서 수업하고 있는 박노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광주 원장님하고 광주에서 이런 수업을 한번 해보자, 독서 수업을 해보자라고 하셨을 때 제가 이제 현장까지 현재는 안 하고 있거든요. 올림피아드에서 2년 가까이 하다가 이제 현장에서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더 많은 아이들을 만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서 안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독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시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든 영어 선생님이든 말씀하셔도 책 읽어야 되니까 뭐 수학을 못해요, 영어를 못해요라고 하면 책도 읽어야 되지만 이것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책 읽을 필요 없어요. 지금 수학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음 PT를 넘겨주실래요? 기본적으로 독서를 왜 해야 되나라고 생각해 보면 이제 이거는 저의 경험이 아니라 뇌과학이라던가 인지과학 분야에서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인지 능력이라던가 추론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생기는 게 12살을 전후해서 생기거든요. 그 시절부터 전두엽하고 측두엽이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복합적인 정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 그게 우리로 치면은 5학년이나 6학년이잖아요. 교육과정을 보더라도 5학년이나 6학년쯤 되면은 복합적인 정보가 많이 드러나고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공이 되고 거기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를 골라내고 이제 구조화시키고 도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지만 공부를 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12살이 된다고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이렇게 눈을 두드리면서 아이들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자극을 해주는 데 있어서 독서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아까 원장님이 하브루터라고 하는 유태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게 약간 이제 트렌드가 지났다라고 걱정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공부라던가 책을 읽는 거에는 트렌드가 없어요. 책은 사실 만 년 전에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오면서 한 번도 언제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변한 게 없거든요. 여기 서구권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자라고 할 수 있죠. 소크라테스가 했다는 명언인데 이건 이제 사실 정확한 명언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거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똑똑했어도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델포이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 기둥에 써 있는 말인데 소크라테스 제자가 거기에 신탁을 넣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스승님이 제일 똑똑한 것 같은데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그 신탁을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 신탁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대답을 내려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이렇게 신탁을 넣고 기둥을 봤는데 너 자신을 알라. 아, 내가 아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 맞구나 라고 해서 소크라테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이 가장 현명하신 분이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제자가 이런 말을 하고 다니는 게.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해서 누가 가장 현명한 사람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리스 전역에 있는 현자들,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일종의 지식 배틀 같은 걸 한 거죠. 다 해보니까 내가 제일 똑똑한 게 맞네 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가 다들 인정을 하진 않아요. 내가 잘 모른다라는 거.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고 제일 잘 알고 잘한 척만 하는데 소크라테스가 마지막에 제자들한테 얘기하거든요. 그래, 내가 제일 똑똑한 것 같다. 왜냐면 나는 적어도 한 가지 내가 잘 모른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그 덕분에 열심히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라는 뜻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말 그대로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스스로가 부족한 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게 독서를 통해서 완성된 사람 그게 어찌 보면은 저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올림피아드 아까 얘기 나왔던 황소랑 같은 건물 쓰거든요. 거기서 제가 2년 반 정도 수업을 했고 제가 최근 한 3년간 점심 식사를 한 사람 중에 50%는
다 대치동에서 학원을 하시거나 학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셨어요. 아까 여기 나왔던 뭐 메타몽, 뭐 필즈, 황소, 뭐 올림피아드부터 시작해서 영어학원들, 뭐 링키, 퍼플, 아까 나왔던 폴리, 다르기 선생님들이셨거든요, 원장님들. 저도 아이가 첫째 아이가 7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와이프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영어 유치원을 보내야 되냐, 안 보내야 되냐. 영어 유치원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다 만나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지금 제가 서울 살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비학군지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학교에 입학할 때 학군지로 옮기자 안 옮기자, 저희도 이사 때문에 얘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그 대화를 제일 많이 하는데, 이제 저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많이 시킬 필요 없다, 적당히만 하고 아이가 성장하고 필요했을 때 그때 조금 더 몰입적인 교육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고, 저는 전라도 구례 출신이어가지고 워낙 시골 출신이라 구례에서도 할 사람은 다 한다. 1학년 때 우리 반에 19명밖에 없었고 제 여동생은 한 반에 11명이었어요. 그래도 다 명문대 갔고 좋은 직장 다 갔다 라고 하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좀 하지 말아주고, 때가 어렸을 텐데. 그래서 막 다투다가 얘기를 하다 끝에 이제 와이프가 화가 나니까 자기가 뭘 알아,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어. 그 말을 제가 듣고,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밖에 나가서는, 내가 교육 전문가는 아닐지 몰라도 교육 전문가하고 밥 먹고 얘기하고 방송하는 게 내 직업인데 거기서 자기가 뭘 알아, 가만히 있어 라고 했을 때 저는 알았어요. 여기가 내가 물러설 지점이다. 그러면은 애들 교육은 자기가 주 양육자니까 자기가 결정하는 걸로 해. 그래서 사실 저는 여기 와서도 아까 뒤에서 영어 로드맵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저도 찍었어요, 뒤에서. 가서 보여주려고. 저도 뭐 온갖 전문가분들이 하는 강연에 다 따라다녀서 다 들었는데 그냥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저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게 책 읽기의 효과예요. 이게 내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한 뭐 독서법, 공부법의 핵심이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뭐 여기서 한 분 빼고는 다 여성분이신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조금 웃기긴 한데, 그 삼파술이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아이를 낳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게 만들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창의적인 사고 혹은 혁신적인 사고를 하려면 아이가 태어나는 것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소크라테스 시절에는 텍스트라는 게 없었어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제자가 무언가를 질문하면 소크라테스는 그거를 되받아쳐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을 했냐? 너는 왜 그런 질문을 했냐? 너는 왜 그게 옳다고 생각하냐? 너는 왜 이 사람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냐? 그래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제자 스스로가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라고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이를테면 아이를 낳는 것처럼 꺼내놓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끊임없는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하는 게 뭐 유태인들만의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서구권에서도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기원 전부터 끊임없이 해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동양에서는 어떻게 했냐? 다음 알려주세요. 동양에서는 이제 소크라테스에 비견될 만한 분이 공자님이시죠. 노서는 공자님하고 제자하고 나눴던 대화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공자님이 쓴 책이 아니고 공자님 제자들이 쓴 책이죠. 그래서 책 구성을 보면 전부 제자들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일은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 모든 답변이 다 자활,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소크라테스는 똑같은 거예요. 아래 한자를 읽어보면은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게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역시나 이것도 일단은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뭔가를 설명하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질문하고 그 질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건데, 이것도 제가 어제 겪었던 일인데, 어제 PT 준비를 마치고
원장님하고 같이 PT 준비를 마치고 제가 이제 여기 홀리데이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했는데 상무지구가 광주에서 제일 핫한 곳이라고 하니까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해서 술집을 검색해서 찾았어요. 갔더니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길 건너편에 있는 조그마한 포장마차 같은 가게에 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를 그렇게까지 반기는 눈치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혼자 와서 그런 건가? 나 많이 먹을 수 있는데? 라고 했더니 자리에 앉았는데도 선불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먹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데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광주에 대한 인상이 좀 안 좋아졌다고 해야 될까? 혼자 온 손님을 이렇게 박대한단 말이야? 그래서 주문을 하고 앉아 있었어. 근데 시간이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이렇게 젊은 청년들, 젊은 아가씨들이 3, 4, 5 앉는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거기가 일종의 헌팅 포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은 저한테 무언의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여기는 아저씨 혼자 오실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데 요즘 서울에는 12시 넘어서 술 마실 만한 곳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거기 갔더니 막 불야성처럼 이렇게 많아가지고 혼자 신나서 거기 가서 이제 뭐 오징어회도 시키고 뭐 이거 튀김도 시키고 해서 마시고 있는데 그리고 다 옆자리에 가가지고 이렇게 말도 걸고 어디서 왔냐 몇 살이냐라고 하는데 이제 저 스스로가 점점 위축돼가지고 구석으로 점점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사장님이 오셨을 때 이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물어보시길래 아까 선불로 결제하라는 게 이런 뜻이었냐 그랬더니 무슨 뜻이었더니 가라는 뜻 아니었냐 라고 하니까 그건 아니었는데 라고 하시는데 아니었다라고 하진 않더라고요. 아니었었는데 점점점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광주의 젊은 청춘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눈도 쏟아지고 어제 그랬었거든요. 너무 좋았는데 그 상황이 되니까 모든 테이블에서 다 제 얘기만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거야. 설마 여기서 자기가 먹힐 거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웅성웅성 하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도저히 못 버티고 1시간 정도 된 다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역시 내 스스로가 부족하다라는 거.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어야 된다. 제가 거기서 질문을 했었어요. 사장님한테 왜 저한테만 먼저 결제를 하라고 하냐. 다른 테이블들은 아무도 결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결제를 시키냐. 사장님이 얘기를 해줬겠죠. 여기는 약간 젊은 친구들이 노는 곳입니다. 설명을 해줬을 텐데 제가 안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보고 알겠습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선 결제를 하고 그 포장마차 한 가운데 앉아 있었으니까 어제 정말 아마 거기 갔다 온 친구들 다 얘기할 거예요. 어제 진짜 노답이더라. 딱 봐도 40대인데 혼자 거기 헌팅 포차에 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더라. 그래서 이따 왔는데 마찬가지거든요. 동양에서도 여전히 어떤 학습, 공부의 핵심은 내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완성시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다음 거 하나 읽어주실래요? 이 하브루타 교육에서도 결국 이렇게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한다라고 하는데 논술 교육이라는 게 마찬가지거든요. 전부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는 논술이 아니라 국어에 가까운 영역이죠. 논술은 기본적으로 아이들끼리 서로 읽어온 거에 대해서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아이들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듣고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그 과정이에요. 저는 어찌 보면은 중재자에 더 가까운 역할이죠. 근데 제가 논술보다는 요즘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는 게 저는 태생적으로 제가 말하는 걸 좋아해요. 수업을 진행하면은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는 이를 안 다물고 참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답변하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질문하고 답변하게끔 하려고 스스로를 너무 억누르고 있어야 해서 힘들더라고요. 반대로 유튜브에서 하는 수업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은 마이크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채팅밖에 못 치거든요. 1시간 동안 내내 저만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 수업을 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은 정보를 전달해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 교육은 5학년 때 시작합니다. 5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역사가 나올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단편적인 사건들 혹은 단편적인 인물들만 배우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유관순이라고 하는 인물, 안중근이라고 하는 인물, 김구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뭐 홍콩 의거라고 하는 사건, 3.1운동이라고 하는 사건, 단편적인 사건들을 배우는데 실제 역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걸 조선시대, 익숙한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해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일단 공양왕, 우왕, 창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성계라고 하는 하나의 인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성계가 이 무인 세력, 신흥 무인 세력들을 이끌고 외부를 섬멸하고 있을 때 고려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 귀족 체제, 고문 세족들의 체제가 붕괴되어가면서 뭐 이성계도 나오고 최영도 나오고 조민수도 나오고 신진사대부로 가면은 이색도 나오고 정몽주도 나오고 정도전도 나오고 권근 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 한 명 한 명을 아는 게 아니라 어느 시대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을 때 반대편에서는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둘의 충돌에 의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복합적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5학년쯤 돼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지도를 펼쳐놓고 이성계의 동북면이 근거지였다라고 하면 이성계 동북면이라는 정보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성계가 황산이라고 하는 남원에 있는 황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을 때 왜고랑 싸우고 있었을 때 개경에서는 정몽주라는 온건 개화파하고 정도전이라는 급진 개화파가 고려의 개혁을 놓고 다투고 있었다. 그래서 복합적인 정보들,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정보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보면은 대부분은 스토리가 처음에 시작해서 그대로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정해져요. 주인공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주인공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여기서 이런 사건을 겪었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너무 친절한 정보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공부를 해야 될 때는 산발적인 엄청나게 많은 정보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거 그리고 이거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데에 가면은 이런 구조화 훈련, 도식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걸 시킬 수는 없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 책들을 읽고 그 책들에서 중요한 정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친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들을 얘기해 보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나는 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경험해 보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에서는 독서나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쉬운 거죠. 사실로 확인하는 질문. 수능에서도 똑같잖아요. 사실로 확인하고 정보 확인하는 문제가 제일 쉬운 거고 이 다음 질문들을 안 넘겨주시는데 복합적인 질문들로 점점 추상적인 질문들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이 글쓰기하고도 똑같은 게 글쓰기도 내용만 쭈르륵 쓰는 그 좋은 글이 아니잖아요. 그 글 안에서 내가 느낀 점 혹은 세상하고 비교해 볼 수 있는 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써내야 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자극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학년 친구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렇게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수업을 통해서 그 많은 정보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거 그리고 모두가 중요하다고 공감하는 거 이런 것들을 느껴보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제가 광주에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늘 고향이 이쪽인데 처음 가는 거거든요. 윌스맨님이랑 다른 분들하고 부산, 창원, 울산, 제주도까지도 가봤는데 여기는 처음 와봤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었는데 그리고 막상 오니까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푸근함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어떤 그런 뿌리나 근본 이런 걸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한 성향, 어떤 자기의 정체성을 중요시 여기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거 저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게 한국 사회가 이렇게 고도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런 게 아이들이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우리 역사를 좀 알고 배우고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